안녕하세요. 눈뜨는 인생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나를 소모하지 않는 현명한 태도에 관하여. 저자는 마티아스 됴케, 출판사는 퍼스트 펭귄입니다. 나를 소모하지 않는 태도의 심리학. 자신을 기꺼이 낮추는 겸손한 사람들의 심리는 뭘까? 어째서 그들은 자신의 실력을 뽐내는 대신 오히려 감추고 심지어 다른 이들에게 기회를 양보하기도 할까? 그러면 손해보거나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여기에는 다양한 논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의심할 여지 없이 중요한 측면은 나를 낮추면 상대는 긴장을 풀고 나를 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는 새로운 이점과 이어진다. 그래서 겸손하게 행동하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높은 지위는 상대에게 부담이 된다. 눈높이가 비슷하거나 내가 주눅 들지 않을 수 있는 상대라야 마음을 더 쉽게 연다. 말도 더 편하게 할 수 있고 공감의 폭도 더 넓어진다. 또한 겸손한 행동은 겸손한 사람이 가장 잘 알아본다. 그리하여 겸손은 또 다른 겸손과 이어진다. 즉, 세심하게 낮추어 표현하는 감각이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과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며 더 가까워진다. 반대로 겸손한 행동은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을 알아차리는데 도움을 준다. 허영심이 강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상대를 불편하게 만든다. 그들에게 겸손하게 다가가면 나를 쉽게 얕보는 행동을 서슴없이 드러낸다. 그런 이들과는 거리를 두고 멀리하면 되는 것이다.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한 태도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과소평가 받을 수 있다. 분명히 장점이다. 적절한 시기에 과소평가받는 행운을 누린 사람은 나중에 인상적인 신뢰를 얻기가 더 수월해진다. 물론 겸손함이 그걸 노린 의도적인 행동은 아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만 자신의 성과에 대해 크게 언급되지 않도록 조심할 뿐이다. 자연히 외부로부터의 저항도 훨씬 적게 받는다. 과대평가된 사람은 약점이 드러날까봐 노심초사하겠지만 과소평가받은 사람은 두려울 게 별로 없다. 마지막으로 겸손함은 자신감과도 관련이 깊다. 스스로를 믿는 사람만이 자신을 낮추는 표현도 할 수 있다. 간혹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부족한 자의식의 표현은 겸손이 아니다. 내면이 강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겸손한 행동으로 등장하지 못한다. 그런 이들은 자신의 능력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을 확률이 높고 자신이 실제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 반면 내면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약점과 부족한 점에 대해 인지하고 이를 가감없이 인정한다. 자신의 가능성을 의심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에게 엄격하기 때문이다. 심리학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자존감이다. 이 자존감은 행복을 느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감정이지만 잘못 발현될 때도 덜어있다. 자신을 과대평가함으로써 불선하게 되는 경우다. 겸손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이들, 진짜 겸손과는 거리가 먼 이들에게는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난다. 세련되게 겸손하려면 비대한 자신감이 아니라
건전한 자존감이 필요하다. 스스로를 과도하게 포장하지 않아야 하며 너무 비판적으로 나갈 필요도 없다.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된다. 나는 대체로 잘하고 있고 이 정도로도 충분히 괜찮다는 사실을 알면 된다. 물론 이를 의심하게 되는 계기는 왕왕 발생한다. 이런저런 일이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고 사소한 실수를 할 수도 있으며 의도치 않은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있는 그대로의 나에 대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점이 중요하다. 철학자 비렐름 스미트는 이를 자신과 친해지기라고 표현한다. 자신과 친해지려면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자신에게 과도한 것을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자신을 신뢰할 수 있으며 자존감도 안정된다. 무능해도 정말 괜찮다. 나도 그렇고 내가 아는 모두가 그렇다. 스티븐 파일. 자존감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다른 사람이 나를 거절하면 스스로를 의심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으면 강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물론 다른 사람의 생각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내 행동에 대한 타인의 견해를 거울 삼아 나를 더 잘 알아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그 거울이 나의 전부는 아니다. 탄탄한 자존감을 갖고 있다면 외부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자신에 대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견해는 가려들을 수 있는 것이다. 자존감에 상처를 내지 않고서도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 또한 자신의 가치를 믿는다면 그 마음이 발판이 되어 더 독립적인 여유와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평온함은 우아한 형태의 자긍심이다. 이와 같은 내면의 힘은 겸손을 행할 수 있는 탄탄한 기초가 된다. 많은 사람이 나를 제대로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나의 가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도 받아들일 수 있다. 타인의 판단에 의지하거나 좌우되지 않는다. 타인의 인정 없이도 자기 자신과 잘 지낼 수 있다. 심지어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타인이 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내가 아니라 그에게 불리한 일이라고. 그는 겉모습에 의존하고 비상적인 판단을 내리며 겉보기에만 그럴싸한 것을 우선시하는 무능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한 사람의 능력이라는 건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겸손은 중요하다. 겸손이야말로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숨어 있음을 말해주는 믿을 만한 증거이기 때문이다. 원래 기대가 높을수록 실망도 커지는 법이다. 높은 기대를 능가하는 뭔가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도 거창하게 혹은 분명하게. 그저 그런 수준에 그치면 기대는 쉽게 충족되지 않는다. 이 정도까지 해낼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 이런 말을 할 때 비로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대가 높다는 것은 사실 그리 좋은 신호가 아니다. 대단한 사람이네 라는 말을 처음부터 들었다면 이후로 과소평가받기란 매우 힘들어질 테니 말이다. 보통 어떤 일이 잘못되거나 생각처럼
잘 안 된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분명히 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과대평가다. 특히 일이 잘 될수록 과대평가라는 위험이 도사릴 확률도 커진다. 모든 사람이 과소평가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꽤 많은 사람이 알게 모르게 과소평가를 즐긴다. 어쩌면 당신도 나처럼 이 분류에 속할지도 모르겠다. 만일 그렇다면 당신은 두 가지의 큰 장점을 갖고 있는 셈이다. 나를 소모하는 일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첫 번째의 장점이다. 높은 목표를 정해둔 사람은 압박감에서 자유롭기가 힘들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그 압박감을 내려놓지 못한다. 아니, 오히려 압박감은 필요한 거라고, 진정한 도전은 그런 거라고 말한다. 처음에는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며 달리지만 최고가 되기 위해 어느덧 자신을 내던진다. 이렇게 내달리기 시작한 이에게 겸손할 여유가 없다. 반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은 부수적인 압박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 이들은 평온을 원한다. 1등이 아니어도 괜찮다. 설령 일이 대단히 잘 되지 않더라도 원하는 수준만큼 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니 부담감을 덜 느끼면서 현재에 집중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의 문제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너무 많은 약속을 남발하거나 장담하지 않아야 한다. 이와 같은 절제는 전략적 비관주의라고 부르는 태도와 매우 가깝다. 전략적 비관주의자들은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노력을 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다. 이들은 최악의 경우를 예상하면서 더 차분하고도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며 임한다. 웰즐리대 심리학과 교수 줄리 노롬은 이 전략적 비관주의에 대해 철저히 연구했고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이런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실패의 두려움을 장악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추리소설 작가는 전략적 비관주의자들은 오로지 긍정적인 놀라움만 체험한다 라고 표현했다. 과소평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장점은 기대 이상을 해내는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과학적으로도 설명된다. 어떤 일이 확실시 된다고 생각할수록 그 일이 진짜 성사되었을 때 도파민이 더 적게 나온다. 도파민이란 뇌의 포상 시스템으로 우리가 행복감을 느낄 때 나오는 호르몬이다. 만일 어떤 일이 크게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성사되었다면 아주 많은 도파민이 분비된다. 그러면 제대로 행복감에 젖을 수 있고 특별히 깊은 인상을 받게 된다. 그러나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고하게 예측하면 우리의 뇌는 신속하게 그 일이 처리되었다고 인식하고 다른 일로 넘어간다. 과소평가는 이런 메커니즘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준다. 조용하고 묵묵히 있던 당신이 인상적인 퍼포먼스를 해냈고 그럼에도 당신이 겸손한 자세로 스스로를 낮춘다면 그 결과는 놀라울 것이다. 당신에게 공감하고 당신에게 신뢰를 보내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다. 물론 이런 결과는 당신이 의도한 바와 다를 수 있다. 당신에게 주의가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테니까. 그러나
이 또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제부터 당신은 사람들이 과소평가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이다. 그리고 이 말은 당신이 앞으로도 계속 겸손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과장하지 않고 뒤로 한 발짝 물러나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당신을 주목하는 시선이 많아졌을지라도 당신에게 문제될 건 없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시선에 속박되지 않을 테니 말이다. 당신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원래의 당신 모습 그대로 자유롭게 할 일을 할 것이다. 이 역시 타인의 시선에 일희일비하며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보다 당신이 앞선 점이다. 그들은 언제 닿을지 모를 최고의 자리에 가서야 비로소 편안해질 자유를 얻을 수 있을 테니 말이다. 성공이라는 작가, 이를 초월한 겸손. 성공의 또 다른 단점은 착각에 관한 것이다. 성공하면 그 이유가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 반대로 실패하면 그 원인이 자기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성공은 내가 대단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이룬 것이지만 실패는 나를 공경에 빠뜨린 다른 사람 혹은 나쁜 운 때문에 그런 거라고 말이다. 성공할수록 이런 경향이 두드러진다. 성공이 자신을 과대평가하게 만들고 눈을 멀게 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들이 자신에게 다른 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믿는다. 이런 착각은 심지어 자신이 성공한 영역을 넘어 다른 영역까지 침범한다. 직업적으로 성공을 거둔 것일 뿐인데 정치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사람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더 끔찍한 것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도 그 말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사실이다. 그럴수록 그의 자신감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오랫동안 남보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그들은 자신의 성공을 무효화시키는 행동도 강화한다. 지속적인 성공은 자기 만족에 빠지게 하며 태만하게 만든다. 점점 재미도 느끼지 못한다. 성공의 열매는 지루해지고 아무런 맛이 없어진다. 그들은 절반만 깨어있는 정신으로 똑같은 일을 해치우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대략적으로만 감지할 뿐이다. 이렇게 성공의 보상을 스스로 상실하지 않으려면 긍정적인 일은 가슴에 잘 간직하고 부정적인 일은 태연하게 대할 필요가 있다. 이때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바로 겸손이다. 겸손에 정통한 사람은 성취를 즐기지만 성공을 이루는 순간에는 즉시 반대 조치를 취한다. 과대평가하지 않고 소박하게 행동하며 두드러지는 모든 것들과 거리를 둔다. 이건 성공을 끌어내리는 일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성공의 의미를 더 현명하게 음미하는 일이다. 완벽을 내세우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기쁨의 크기는 결코 작지 않다. 그런 겸손한 마음은 나는 운이 좋았고 아주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나의 성공에 기여한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건 말이다. 그렇다. 성공은 혼자의 것이 아니다.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마음, 그게 진짜 성공이다. 내가 원하는 딱 그만큼의 성공, 과소평가받는 즐거움은 주변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않던 성과를 보여줘서 놀라게 하는 데만 한정되지 않는다. 과소평가는 지속 가능성의 관점에서도 매우 유용하다. 모든 사람이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돈이 윙크를 하고 권력이라는 무기가 준비돼 있고 비싸고 쾌적한 회사 차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자리를 갖고 싶어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런 이들이 다수는 아닐 거라고 주장하고 싶다. 그런 종류의 사람들은 세대가 거듭될수록 분명하게 줄어들 것이다. 높은 보수는 여러 면에서 당신의 인생에 쾌적함을 주겠지만 불행하게도 그만큼 많은 것들이 당신에게 요구되기 마련이다. 어느 정도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결국 시간이 흐르면 상황이 바뀌고 그다지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위치에 올라가게 된다. 그 자리에서 당신이 새롭게 달성해야 할 과제들은 지루하거나 난감하거나 무의미한 일일지도 모른다. 에너지를 고갈시켜서 완전히 진이 빠지게 만드는 상황이 이어질 수도 있다. 해결책이 없는 문제들 속에서 관리자의 임무를 떠맡은 당신은 이제 당신이 잘하던 일이 아니라 다른 일로 평가받아야 한다. 마치 잘 달리던 승마용 말이 그 실력을 인정받고 올라간 곳이 농사를 지어야 하는 논이 된 것처럼 말이다. 이런 성공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와는 다른 삶도 있다. 자신이 원하는 만큼 직업적 성취를 이루고 그 위치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 말이다. 특별히 소란을 떨지 않고서도 그는 자신이 맡은 일을 잘 해낸다. 과도하게 애쓰지 않고 에너지를 모두 소진하지도 않는다. 그저 뒤로 물러서 있으면서 다른 이의 삶이 앞에 나서는 것을 돕는다.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일에 정통했고 삶의 지혜가 풍부했다. 사람들에게 친절했고 계산적이지도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편안하게 대할 수 있었고 일과 관련된 솔직한 얘기도 털어놓을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정보와 힌트를 얻기도 했다. 이런 위치는 아주 중요하다. 사람들은 점점 더 그를 신뢰한다. 물론 그의 도움을 얻으면서도 정작 자신은 그를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계산적인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은 나는 누구와 동맹을 맺어야 하지? 누구를 이겨야 하는 거지? 누구의 마음에 들게 행동해야 하나? 누구를 가차없이 제외시키는 게 좋지? 얘는 골몰할 뿐 다른 건 관심이 없다. 항상 레이더를 켜고 사람들이 자신을 밀어내지 않게 감시하면서 출세를 꿈꾸느라 바쁠 뿐이다. 누가 그러거나 말거나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그의 자세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 그를 두고 안일하다거나 게으르다고 간주하는 것은 분명한 오류다. 그는 자신의 에너지를 소진시키지 않으면서도 독자적인 탁월함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런 능력이야말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자세가 아닌가? 자신을 소모하는 삶에 탁월함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다. 당신은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는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다. 사람들이 당신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되는 순간 모든 게 바뀔 수 있다. 지금까지 당신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등을 돌릴 수도 있다. 당신에게 맡겨졌던 과제들도
더 이상 당신에게 들어오지 않는다. 반대로 당신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굳건하면 소중한 보물을 얻게 된다. 주변 사람들과 훨씬 더 강력하게 연결되는 것이다. 신뢰란 매우 복잡한 주제다. 누군가가 당신을 신뢰하느냐는 여러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 벌어질 상황, 문제 그 자체, 그리고 그에 얽힌 사람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당신이 매우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해도 모두가 당신을 신뢰하지는 않는다.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도 모든 일에서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신뢰는 항상 두 개의 기둥을 바탕으로 한다. 바로 정직과 능력이다. 정직이란 마음의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다른 사람을 악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이들에 대해 좋게 생각하며 그들의 관심사를 존중한다는 뜻이다. 이런 호의를 보여주지 않는 사람은 신뢰를 더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여기에 능력이 보태져야 하는 것이다. 만일 내가 당신을 신뢰한다면 당신은 내가 기대하는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당신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일에 만능인 사람은 없으므로 당신이 신뢰받을 수 없는 분야도 있다. 그런데 누군가가 다가와서 당신이 다룰 수 없는 일에 대해 당신을 신뢰한다고 한다면 그를 설득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그가 신뢰를 철회하도록 말이다. 그래야 당신의 진짜 신뢰성이 유지될 수 있다. 정직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있다. 바로 겸손해지는 것이다. 사람들은 나서는 사람보다 겸손한 사람을 더 믿는다. 자신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고 모든 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큰소리치는 사람은 오히려 의심을 사기 쉽다. 그런 사람이 보여주는 것은 신뢰가 아니라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다. 정직한 호의를 발산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태도로 자신의 단점을 말하고 경쟁자를 칭찬하는 사람을 더 믿을 만하다고 여긴다. 자신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런 말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상처나 흠을 진솔하게 보여주는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신뢰를 쌓는 방법이 된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그래서 흠이 없어 보이는 사람은 오히려 선뜻 신뢰가 가지 않는다. 반대로 자신의 상처 입은 내면을 볼 수 있게 허락한 사람들은 인간적이고 공감이 가는 사람으로 느껴진다. 그래서 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신뢰를 얻는 방법에 뭔가 대단한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저 잘난 체하는 태도를 버리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며 자연스럽게 자신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그렇게 하면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기대가 커지면 실망도 커진다. 나와 상대가 서로를 얼마나 다르게 이해하는지 알면 아마 깜짝 놀랄 것이다. 한쪽에서는 항상 자신이 상대를 위로해 주었고 생각도 더 많이 하며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확고하게 믿는다. 그런데 다른 한쪽은 전혀 다르게 생각한다. 두 사람의 관계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은 바로 자신이며 상대는 받기만 할 뿐 나를 생각해 주지 않는다고 말이다.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누군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다. 그들은 자신이 말한 그대로 실제로 그렇게 느끼고 있다.
나는 늘 상대를 위해 시간을 내주었고 노력했으며 도와주었다고 생각한다. 내가 거절했던 몇 번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경우였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항상 있었다고 말이다. 반면에 상대는 그런 내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감정만 앞세운다고 생각하며 자기가 과거에 자주 거절한 건 기억도 못한다라고 탓한다. 대부분의 관계가 이렇다. 모든 사건은 각자에게 서로 다른 의미를 준다. 어떤 사건이 한 사람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던 반면에 다른 사람에게는 하찮은 일로 보일 수 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차이는 이런 것이다. 내가 하는 행동에는 늘 합당한 이유가 있다. 특히 뭔가가 잘못되거나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그건 외적인 요인 때문이지 내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반대로 상대의 행동은 전부 특정한 의도가 있다고 여긴다. 그럴 만한 사정이나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일부러 나쁜 마음으로 혹은 알면서도 무성의하게 그렇게 행동한 거라고 단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결국 자신은 지극히 정상인데 상대는 그렇지 않다고 결론 내리고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게 된다. 흔히 상대에 대한 가치가 높으면 실망할 가능성도 높아진다고들 한다. 그건 상대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나의 기대감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이다. 만일 지나친 기대감 대신 양보하는 마음에 바탕을 둔다면 실망보다 감사한 일이 더 많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상대가 나를 위해 이러저러한 일을 해주기를 기대하지 말자. 그저 상대에게 나를 놀라게 할 기회를 넘겨주자. 그리고 만일 상대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느낀다면 솔직하고 간단하게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걸로도 충분히 괜찮다. 내가 어떤 일에 성공을 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 줄 친구가 얼마나 있을까? 내가 성공을 거두었을 때 이를 가장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안타깝게도 친구일 때가 많다. 왜냐하면 나와 가장 대등한 존재이자 가까이에서 때로는 본보기가 되고 때로는 비교 대상이 되는 존재가 바로 친구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친구의 성공은 다음과 같은 불편한 생각을 불러 일으킨다. 나와는 다른 차원으로 앞질러 가는구나. 나는 여전히 진창인데 내 기분이 왜 이럴까? 화가 나는 내가 너무 싫다. 이제 멀어지게 되는 건가? 친구의 고통에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 그러나 친구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데는 정말 훌륭한 천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복잡한 심리에 관하여 보다 과학적으로 조사한 실험이 있다. 사회 심리학자 에이브러함 테서는 친구 사이인 참가자들을 모집한 뒤 몇 가지 과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테스트를 진행했다. 각 테스트는 2번씩 이루어졌는데 한 번은 자신의 친구와 그리고 다음 한 번은 처음 보는 사람과 함께하는 테스트였다. 실험 결과는 매우 놀랍고 또 흥미로웠다. 첫 번째로 연구원들은 실험 대상자들에게 과제를 함께 해결하며 상대의 능력을 평가하도록 했는데 사람들은 자신의 친구보다 낯선 사람의 능력이 월등히 높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는 개념을 알아맞히는 테스트였는데 한 사람은 문제를 내고 다른 사람은 맞히는 역할이었다.
이때 사람들은 친구나 상대가 좀 더 쉽게 혹은 좀 더 어렵게 풀 수 있는 약간의 힌트를 제시할 수 있었다. 그런데 연구원들은 여기에 한 가지 장치를 추가했다. 절반의 사람들에게는 이번 테스트가 중요한 언어적 능력을 측정한다고 말해주었던 반면에 나머지 절반에게는 그냥 단순한 게임이라고 설명한 것이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사람들은 단순한 게임이라고 믿었을 때 친구에게 더 나은 힌트를 제공했다. 반대로 언어적 능력을 측정하는 실험에서는 친구가 아닌 낯선 사람에게 더 나은 힌트를 제공했다. 친구가 탁월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돕는 게 아니라 전혀 모르는 사람을 돕는 쪽을 더 선호했던 셈이다. 이런 결과를 마주하고 보니 나와 동등한 존재로 비교되는 친구가 나와는 다른 차원으로 올라서는 것이 그리 반갑지만은 않은 일이라는 걸 인정해야 할 것 같다. 모르는 사람이 좋은 평가를 받고 훌륭한 결과를 얻는 문제는 우리와 상관없는 일로 느껴지는데 왜 친구의 성공은 이토록 우리를 괴롭히는 걸까? 우리에게 겸손이 더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일지 모른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자랑을 떠벌리는 것은 좋지 않다. 물론 너무 엄격하게 굴고 싶지는 않다. 친구에게 적당한 인정을 받고 서로 조금씩 감탄해 주면서 좋은 일들을 기꺼이 보여주는 행동을 누가 탓할 수 있겠는가? 게다가 친구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다. 다만 우리가 믿고 있는 것보다 자주 목격하지 못할 뿐이다. 어쨌거나 우리는 친구가 곁에 존재하기를 원한다. 만일 누군가와 대등한 관계로 함께 나아가기를 바란다면 다른 건 몰라도 이것 하나만 기억하자. 단순하지만 중요한 원칙이다. 당신이 친구보다 더 낫다는 인상을 절대 풍기지 않는 것이다. 우정은 같은 눈높이에서 더 깊어진다. 서로 다를 수는 있지만 연결되는 지점이 있어야 한다. 취미나 공통된 관심사, 비슷한 환경 혹은 과거의 경험 등이 여기에 속한다. 중요한 것은 당신을 친구와 연결해 주는 것, 관계를 지탱해 주는 것에 절대 우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내가 더 잘 아는 분야가 있을 수 있고 내가 좀 더 많은 정보를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게 중의해서는 안 된다. 달리 말하면 설령 그렇더라도 겸손해져야 한다는 얘기다. 겸손이 당신과 친구를 같은 눈높이에 머물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내 능력을 특별히 증명해 보일 필요 없이 동등하게 존재하는 것, 그것이 우정으로부터 얻는 기쁨이기 때문이다. 겸손은 개인적인 성향의 문제다. 뒤에 조용히 머물면서 과소평가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많다. 눈에 띄고 싶어하고 중심에 서 있는 것을 더 좋아하는 이들에게 겸손함을 강요하거나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럴 필요도 없고 말이다.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니 모두를 나에게 익숙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 이런저런 사람을 차단시킨다면 이는 매우 불손한 행위일 것이다. 겸손을 선호하는 사람들보다 이를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겸손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다. 다른 사람은 내가 모르는 것을 많이 알고 있다. 그들은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겪기도 했다.
그들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나와 생각이 다르지만 그게 틀린 것은 아니다. 그들이 맞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줄 아는 자세는 타인의 의견에 무조건 동조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다양한 견해가 있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며 그것이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현실이라는 의미다. 또한 겸손함이란 나 자신을 의심할 수도 있는 용기이기도 하다. 나의 견해를 뒤집지 못하는 진실이라고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의 충고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시하지 않고 경청할 수 있는 태도다. 그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않고는 온화하고 현명한 삶의 태도. 이것이 바로 겸손의 힘이다. 표면을 약간 긁어봤을 뿐인데 아름답지 못한 이면이 드러나는 광경을 보게 될 때가 있다. 교양이 넘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재차 질문을 하니 갑자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경우 스스로가 윤리의 기준인 양 행동하던 사람이 과거 저질렀던 비양심적인 행동이 드러나자 단번에 비겁한 모양새를 취하는 경우 등등. 번쩍이는 표면 밑에 숨어 있었지만 실체는 언제나 모습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이는 꼭 대단한 사람들, 아름다운 사람들, 무대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에게만 볼 수 있는 현상은 아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특히 다른 이들에게 뭔가 증명해 보이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항상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건이 숨어 있다. 스포츠 스타들만 도핑을 하는 게 아니다. 동료와 함께 조깅을 하거나 테니스를 치는 사람들 혹은 피트니스 센터에 다니는 아마추어들도 성과를 올리기 위해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있다. 주간신문 티차이트에 잘못된 승리라는 기사가 실렸다. 여가 시간에 하는 스포츠에서도 도핑이 번번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의 기사였다. 기자들은 의사, 운동심리상담가, 운동 애호가들을 취재하고 여러 인터넷 웹사이트를 조사하며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알아냈다. 최고의 성과를 내야 한다는 강박이 여가 활동으로 하는 운동에서도 심각한 수준으로 뿌리박혀 있었기 때문이다. 아마추어 축구를 하는 한 남자는 이렇게 말했다. 저도 친구들, 지인들과 적이 되어 시합을 합니다. 누구나 다 내가 더 낫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나요? 이건 도가 지나친 게 분명하다. 오늘날 사람들은 모든 측면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승리에 대한 갈망,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너무 커져서 뭐든 극단적인 성과를 통해 그 욕구를 채우고자 한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도 꼴찌로 겨우 통과하고 싶지는 않아 하며 어떤 옵션도 포기하지 않는다. 스스로 지나치게 과도한 목표를 세워두고 이를 달성할 수 없음을 감지하면 특단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 최고의 성과만을 쫓는 이런 현상은 해내지 못하면 가치가 없는 거야 라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겸손은 그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표면의 아래에 교묘한 속임수, 거짓말, 힘으로 위장한 약점이 감춰진 삶은 그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표면 아래에는 본질, 신뢰, 진지함이 숨어 있다. 겉으로만 반짝이는 것은 그들의 목표가 아니다. 단순한 수치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능력이나 소질을 기르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들의 목표다.
고요하지만 충분히 빛나는 삶. 한 발자국 더 멀리 나아갈 수도 있다. 명성과 감탄을 얻을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노력하고 고생하는 대신에 스스로 드러나지 않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이 전혀 아닌 공적에도 집착하며 한 번이라도 더 좋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아둥바둥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분야에서조차 자신이 어떤 기여를 했는지 남들이 거의 모르게 한다. 대단히 긍정적인 작용을 하면서도 말이다. 이는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거나 실수를 회피하기 위한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단지 명성과 감탄을 거부하는 자세다. 이런 말이 뭔가 이상하게 들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명성과 감탄은 나쁜 게 아니며 다들 추구하는 거 아닌가? 예상치 않게 맞은 돈벼락도 아니고 정당한 노력의 대가라고, 게다가 노력한다고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라고 말이다. 움켜쥘수록 멀어지는 만족, 겸손과 완전히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묻어가기 기질을 들 수 있다. 떨어지는 콩고물은 모두 자신이 낚아채야 하고 주변 사람들의 약점과 부주의도 자신에게 이득이 되도록 이용하는 것. 이는 똑똑한 것이 아니라 탐욕적인 것이며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는 행동이다. 소박한 사람들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것보다 적게 바라며 심지어 자신의 몫보다 더 적게 가진다. 타인에 대한 존중의 표시이며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태도인 것이다. 충분히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충분하지 않다. 에피쿠로스. 소박함은 칭찬과 인정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자신에게 귀속되는 양보다 더 많이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자화자찬을 포기한다는 뜻이다. 스스로에 대한 인정과 만족은 겸손을 갖추었을 때에야 비로소 효과가 있는 법이다. 거짓과 포장으로라도 칭찬을 얻고자 하는 욕구는 그 누구도 자발적으로 그 사람을 칭찬하지 않는다는 진실을 말해줄 뿐이다. 나도 당신도 모두 흠이 있다. 겸손은 자신에 대한 아이러니와 연결될 때가 많다. 우리는 자신을 희화화함으로써 우리 모두 실수할 수 있다는 공감대를 만들 수 있다. 실수를 속이고자 할 이유가 없으며 자신의 실수와 흠을 어느 정도 차분하게 내보일 수도 있다. 실수가 타인을 해하지 않고 오히려 재미있게 한다면 말이다. 지극히 사소한 약점조차도 가차없이 트집을 잡는 경우를 우리는 얼마나 자주 보는가. 다른 사람의 사소한 약점은 그냥 넘어가면 된다. 자기 아이러니는 스스로 약간 부족해도 된다는 권리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겸손하게 자기 아이러니를 표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또 관대하다. 이와 반대로 흠이 없다는 것은 부담스럽고 때로는 위압적이다. 완벽할 수 없는 우리가 완벽을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지극히 부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럼에도 완벽을 추구하다 보면 경쾌함은 사라지고 지루함만 남는다. 원래 모든 일이란 부족함이 존재할 때 비로소 흥미로워지는 법이다. 분명하고 둥글고 흠없이 완벽한 건 0뿐이다. 발라 라터나우. 내 행복을 남에게 걸지 않는 내면의 힘. 겸손을 선택할 수 있다면
당신은 자의식을 가지고 긴장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눈에 띄지 않고 소박하지만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 삶. 다른 사람의 기준과 요구에 내 행복을 걸지 않는 삶. 무엇을 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는 삶 말이다. 이는 자기 자신을 존중할 수 있느냐의 문제며 내면의 힘과 독립성에 대한 표시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내 삶의 기준을 정하는 일이다. 물론 이 기준도 변하지 않는 건 아니며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당신의 품위를 지켜주는 것은 바로 그 스스로의 판단에 달려 있다. 이와 같은 독립성이 다른 사람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다. 내가 독립성을 갖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공간을 주고 그들의 중요성을 존중한다는 것이기도 하다. 그들을 지배하거나 위협하거나 통제하지 않고 동등한 입장에서 대한다는 의미다. 겸손이란 나 자신이 그런 것처럼 약점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실수도 저지르는 타인에게 공감할 수 있는 태도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지나친 요구를 하지 않으며 타인의 과도한 포장에도 속지 않는 담백하고 단단한 태도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그들이 행동하는 방식 사이에는 간극이 있기 마련이다. 악의적인 의도가 항상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겸손은 다른 사람들을 내 삶으로 기꺼이 초대하는 것이다. 긴장을 풀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란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내면을 가진 사람이다. 조용하지만 강인하게 빛나는 당신을 응원한다. 인생은 겸손에 대한 오랜 수업이다. 제임스 매튜베리, 영국의 극작가. 지금까지 나를 소모하지 않는 현명한 태도에 관하여에서 일부 발췌하여 읽어드렸습니다. 이 책을 읽으며 깨달은 것은 나를 소모하지 않는 삶이란 결국 내 안의 목소리를 듣고 나만의 속도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외부의 기대나 세상의 흐름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평온을 유지하며 현명하게 균형을 이루는 삶.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나를 찾는 길임을 배웠습니다. 이 책은 조화로운 삶을 위해 나와 외부가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게 했습니다. 나만의 리듬으로 살아가는 용기를 주는 그런 책이지요. 나를 소모하지 말자. 현명한 태도로. 이 문장이 제 삶의 지침이 되었으면 합니다. 좋은 책을 써주시고 편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책을 읽고 점점 성장하는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